불과 며칠 전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하겠다. 세계 강대국들이 발끈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탐내던 자원. 그런데 이 나라가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국에게만 독점권을 넘긴 겁니다. 일본이 던진 카드 27조 원, 역대급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거절합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게 있죠. 누가 친구고 누가 장사꾼인지. 왜 세계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를까요? GDP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쟁 지역과 오지를 전문으로 25년간 취재해온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마이클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문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입니다. 구소련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줄에는 도쿄에서 온 일본 대기업 건설사 임원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고급 서류 가방. 누가 봐도 이 나라에 거액을 투자하러 온 급인들이었죠. 하지만 심사관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권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소리치더군요. 초청장 원본 가져오셨습니까? 도장이 흐릿합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체류 목적도 불분명하군요. 짐 전부 풀어서 검사하세요. 통과 못하면 다음 비행기로 강제 출국입니다. 무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일본인들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인도 저 정도인데 미국인인 나도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로 등산복 차림의 한동양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배낭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가난한 배낭 여행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100% 입국 거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짙은 녹색 여권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고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람 알레이쿰. 형제여. 한국 사람은 검사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심사는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한국인 여행객 손에 쥐어주더군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임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급히 심사대를 통과해 짐을 챙기던 그 한국인 청년 박민우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정부 관계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그냥 대학생인데요. 키르기스스탄에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택시비도 안 받아요. 시골 할머니들은 집에 데려가서 밥도 공짜로 줍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그냥 가족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특별 입국 우대 국가에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관에게 다시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 아니냐?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심사관은 저를 쏘아보며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갈 때 선진국이라는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그때 우리 손을 잡아준 건 한국뿐이었소.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가 시스템까지 바꾼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추적하던 중 저는 현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오지에서 닥터 한이라고 불리며 신처럼 추앙받는 남자. 기록적인 폭설과 전염병 속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홀로 남았던 의사. 한승우. 시계를 돌려 모두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던 그 절망의 겨울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겪어온 지독한 고립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도 비슈케크를 떠나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고립된 지역인 나린주입니다. 제가 탄 낡은 지프차는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해발 3000m의 고지대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압도적이면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과 살을 베는 듯한 칼바람. 이곳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신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수소문 끝에 만난 사람은 이 지역의 원로이자 역사학자인 이스마일 씨입니다. 60을 넘긴 그는 제가 한국인 의사에 대해 묻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20여 년 전 그 겨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그것을 주드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하얀 재앙이죠. 이야기는 20여 년 전, 2000년대 초반의 어느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날인 주에는 관측 사상 최악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고 그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마을 입구는 이미 3m 높이의 눈벽으로 막혔고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날인주는 거대한 하얀 감옥이 되었습니다. 영하 40도, 숨을 들이마시면 폐포가 얼어붙는 것 같은 살인적인 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가축들은 선체로 얼어 죽었고 사람들은 땔감이 없어 가구를 부숴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마을 안에서 정체불명의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추위 탓이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이들의 고열은 40도를 넘어섰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티푸스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변이된 전염성이 강한 놈이었죠. 폭설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갈증을 견디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오염된 눈을 녹여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어 죽은 가축들의 배설물이 눈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날인 주에는 국제구호 활동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의료팀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일본의 자이카 의료팀이었습니다. 최신식 장비와 넉넉한 보급품,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 의료진. 그들은 이 고립된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독일 적십자팀도 있었고 프랑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팀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는 선진국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일본 의료팀의 리더였던 사토 교수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도쿄 본부와 위성 전화로 통화를 마친 뒤 침통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환자가 5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떠난다는 건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닥터, 이성을 찾으세요. 현재 기상 악화로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식량과 연료는 3일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염병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우리의 안전 매뉴얼 제1조 1항에 따라 생존 확률 0% 지역에서는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생존 확률 0%.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사토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죽는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 새벽, 날씨가 잠깐 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올 겁니다. 자리가 부족하니 짐은 최소화하세요. 회의는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청년이었던 이스마일 씨의 아버지, 촌장은 일본 팀의 캠프를 찾아가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약이라도 조금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남겨둔 의약품이 오용되거나 암시장에 팔릴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 날 새벽, 굉음과 함께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눈보라 속에서 선진국의 의료진들은 서둘러 짐을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조망 너머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헬기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헬기가 떠오르자 사토 교수가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쩔 수 없었다는 듯,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헬기는 점점 작아져 하얀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마을에는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립. 이제 이 하얀 감옥에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절망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한 구석, 다 쓰러져가는 낡은 군용 텐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모든 의료팀이 떠난 자리에 유일하게 철수하지 않은 텐트, 태극기가 그려진 낡은 배낭 하나와 청진기, 그리고 몇 개의 수술 도구만을 가진 한 남자.
그는 대사관의 긴급 철수 연락을 받고도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고열로 신음하는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떠나지 않았느냐고.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여기 눈을 뜨고 있는데 의사가 어디를 갑니까? 그의 이름은 한승우. 당시 40을 넘긴 한국인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한국인 의사가 다가올 밤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을 행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유일한 발전기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날인 줄을 덮친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열기, 그리고 희망까지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와 같았습니다. 이스마일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발전기가 멈추자마자 텐트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 텐트 천막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해 우수수 떨어질 정도의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꺼지는 순간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세상의 스위치를 내린 것 같았다고. 환자들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암흑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산소호흡기의 위윙거림도 모두 멈췄습니다. 텐트 안에는 오직 바람이 천막을 때리는 퍽퍽 소리와 환자들의 신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비명을 지른 건 이스마일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5살 난 남동생 아자마트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해물이 차오르는 급성 폐부종이 온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일 때마다 가슴 골격이 기괴하게 함몰되었고 입가에는 핑크빛 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그냥 두면 아이는 자기 몸 안의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승우 의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전등 하나가 있었지만 건전지가 다 되어 반딧불처럼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텐트 구석에 누워있던 10살 소녀 아이슬루마저 쇼크를 일으키며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생명이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촌장인 이스마일 씨의 아버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신이시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발 아이들만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승우 의사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의대 시절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의술이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빛도 없고 약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다가 자신마저 쓰러지면 다른 환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포기해도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자마트의 어머니가 한승우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키르기스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그저 어미의 본능으로 내지르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의사는 그 소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세상 모든 언어를 초월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눈앞에 다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아내의 얼굴, 그리고 올해 5살이 되는 아들, 도윤이의 얼굴. 아자마트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만약 어떤 의사가 살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면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빛도 없고 난방도 없고 마취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승우 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자마트를 덮어주곤 서툰 러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 지금 당장 물을 끓이세요. 땔감이 없으면 의자를 부수고 책상을 부수세요. 무조건 물을 팔팔 끓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을 모두 가져오세요. 침대 시트든 뭐든 가장 깨끗한 것으로.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형형해서 홀린 듯 움직였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살인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눈밭에 파묻힌 자신의 낡은 지프차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이미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눈을 헤치며 보닛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동상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보닛을 열고 꽁꽁 언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면 나사가 돌아가지 않아 맨손이어야 했습니다. 쇠붙이에 손가락 살점이 달라붙어 뜯겨나갔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의 추위에 피조차 흐르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자동차 배터리와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들고 다시 텐트로 달려오는 동안 그의 폐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극한의 추위가 호흡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터리를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선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스파크만 튀고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시도. 몇 번의 스파크가 튀더니 팥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강력한 빛이 텐트 안을 비췄습니다. 수술등 대신 자동차 전조등을 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승우 의사가 메스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차가운 금속을 만진 탓에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굽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손이 굳어서 메스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손은 생명입니다. 감각 없는 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열다가는 혈관을 건드려 즉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마디마디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빛은 얻었지만 정작 수술할 손이 없었습니다. 신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지펴놓은 화덕 위에서 냄비에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물,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 끓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수증기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인 조력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마을에서 간호일을 돕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승우 의사의 눈빛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생님, 설마.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한승우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끓는 물이 담긴 대야에 찬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김이 빠지기를 기다리더니 자신의 굳어버린 두 손을 그 뜨거운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텐트 안에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소리였습니다. 얼어붙은 세포가 급격한 열기에 강제로 녹으면서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손톱 밑을 찌르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혈관을 휘젓는 듯한 고통이 덮쳤을 겁니다. 동상에 걸린 조직에 갑작스러운 열을 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얼어붙은 세포 안의 수분이 급격히 팽창하며 세포벽을 찢어버립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각오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익어가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등에 살같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피가 번져나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손 못 쓰게 돼요. 조력자가 울면서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의사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턱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손 망가지면, 다시 못 쓰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뭐. 지금 저 아이가 죽으면, 그건 평생 후회해. 1분. 영원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손은 물속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2분. 물이 식어갔습니다. 그의 신음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에서 손을 뺐을 때 그의 양손은 랍스터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등 전체가 화상으로 뒤덮였고 군데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졌습니다.
고통으로 뇌를 깨우고 열기로 근육을 강제로 녹여낸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흘렀지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습니다. 피가 메스 손잡이를 적셨지만 그립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아자마트의 가슴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빛이 아이의 창백한 피부를 비췄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댔습니다. 아이의 가슴을 절개하는 손길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아까까지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그의 집중력을 극대화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20여 년 가까이 쌓아온 외과 의사로서의 본능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것일까요?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폐에 튜브를 꽂았습니다. 피고름이 섞인 액체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탁하고 붉은 액체가, 그 다음에는 조금 맑은 액체가 아이의 폐에서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자마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함몰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텐트 안의 사람들이 환호하려는 순간 비명이 다시 울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옆에 누운 소녀 아이슬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장티푸스 합병증으로 인한 장추열. 아이의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의 징후였습니다. 피가 모자랐습니다. 수혈을 해야 하는데 혈액팩은 이미 다 떨어졌고 남은 것마저 추위에 얼어 터져버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의사가 아이슬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피가 필요해. 수혈할 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령한다 해도 영하 30도의 텐트 안에서 혈액형 검사를 할 장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력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피가 없으면. 한승우 의사는 자신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자신의 정맥에 꽂았습니다. 그는 O형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혈액형. 선생님, 조력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뽑아 수액줄에 연결하고 그 반대편 바늘을 아이슬로의 팔에 꽂았습니다. 다이렉트 수혈.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전시 상황에서나 쓰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피가 차가운 튜브를 타고 아이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붉은 생명의 강이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손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덜어내어 꺼져가는 작은 생명에게 붙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지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조력자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더 줄 수 있어. 그는 아이슬로의 귀에 대고 한국어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그래도 속삭였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아저씨가 다 줄 테니까 너는 살아야 한다. 내 엄마가 기다리잖아. 눈 떠.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텐트 밖에는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 몰아쳤지만 텐트 안은 뜨거웠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열기, 끓는 물의 수증기, 그리고 한 인간이 뿜어내는 치열한 생명의 온기가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무신론자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 아이들이 살기를, 저 의사가 쓰러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아들 도윤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너도 이해하지? 아빠를.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자마트가 눈을 뜬 것입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슬로에 창백하던 볼에도 희미하게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제야 메스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은 화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하고서 아이들이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해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둘 다 살았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승우 의사를 침대에 눕히고 밤새 끓여놓은 물로 그의 손을 씻겼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들은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이스마일 씨는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텐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침대에 누운 그의 얼굴이 마치 성인의 얼굴 같았습니다. 지쳐 쓰러진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촌장님이셨던 제 아버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부르튼 손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닥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아타라고 불렀습니다. 키르기스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피를 나누었으니 그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린주에서의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은 다 도망갔지만 한국 의사는 자기 피를 뽑고 손을 삶아서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유목민들의 노래가 되어 초원을 넘어 수도 비슈케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한국 여권만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린주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수첩에는 현지인들의 찬사가 가득 적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납덩이를 삼킨 듯 무거웠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멍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한강의 불빛과 고층 빌딩 숲은 키르기스스탄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간 곳은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서울 변두리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아내 이정은 씨였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건조함이었습니다. 삶의 윤기가 모두 말라버린 듯한 푸석한 얼굴과 거친 손, 남편이 타국에서 사람을 살리는 신으로 추앙받는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홀로 현실이라는 전쟁터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집안은 정갈했지만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은 씨와 어린 아들만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남편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한승우 의사의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조차 사치라는 듯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아들 26살의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듯 피곤에 절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소개하자 도윤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까? 지겹지도 않으세요? 영웅이니 슈바이처니 그거 다 슈입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은 그냥 도망자일 뿐이라고요. 도윤 씨는 거칠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도망자라는 단어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증오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신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도윤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생명을 살려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남의 집 아이들 살린다고 피를 뽑고 있을 때 우리 엄마는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뤘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아타,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존경받을 때
저는 학교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고요. 도윤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승우 의사가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 남겨진 가족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의사 남편을 뒀으니 잘 살겠지라는 주변의 시선과 달리 한승우 의사는 월급의 대부분을 현지 병원 운영비와 가난한 환자들의 약값으로 썼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빚만 늘어갔습니다. 아내 이정은 씨는 식당 설거지부터 마트 캐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도윤 씨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도윤 씨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도윤 씨는 내심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졸업식인데 아들의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졸업식장에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우편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키르기스스탄 전통 모자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윤아, 졸업 축하한다. 아빠가 지금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못 가는구나. 미안하다. 나중에 꼭 설명해 주마. 사랑한다. 도윤 씨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가족들과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데 자신은 덩그러니 혼자 운동장에 서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변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 씨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님, 그거 아세요? 차라리 술주정뱅이거나 폭력을 쓰는 아빠였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나쁜 놈이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칭송해요. 훌륭한 의사라고, 성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훌륭한 사람을 원망하는 우리는 속 좁고 이기적인 나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타인을 구한 아버지의 선택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열등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 낯선 땅의 아이들보다 가치 없는 존재인가? 그 질문이 20여 년 동안 도윤 씨의 가슴을 난도질해 왔던 것입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이혼 서류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도윤이가 가서 받아온대요. 도장. 이혼. 그것이 이 가족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갑니다. 가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직접 단판 지을 겁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길래 처자식을 이 꼴로 만들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인연 끊고 올 겁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 취재가 오히려 이 가족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 한다고. 영웅과 죄인, 두 얼굴을 가진 한 남자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 뒤 인천공항 출국장. 도윤 씨는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 아닌 이혼 서류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도윤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용서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든 저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나라.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땅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애증의 땅. 과연 도윤 씨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버지가 행했다는 기적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20여 년간 쌓아올린 그 단단한 증오의 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안고 돌아오게 될까요? 비행기는 천산산맥의 만년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산이 20여 년 전 한승우 의사가 고립되었던 그 감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잔인한 재회가 시작됩니다. 비슈케크 공항에 내린 우리는 짧은 휴식도 없이 곧바로 차를 빌렸습니다. 비슈케크를 출발한 지 5시간. 우리가 탄 차는 포장도로가 끊긴 흙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해발 3,000m. 산소는 희박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윤 씨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20여 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첫마디로 무슨 말을 내뱉어야 할지 수백 번,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겠죠. 기자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런 데서 산다고요? 한국에서는 교수님 소리 듣던 사람이? 도대체 왜요? 도윤 씨가 뱉어낸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 또한 답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나린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마리 조아 병원이지 흡사창고에 가까운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색이 다 바렌 페인트로 코리아 키르기스스탄 우정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입구에는 진흙투성이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도윤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이미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청년, 아이를 안은 어머니, 기침을 토해내는 노인들. 그들은 하나같이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끝,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도윤 씨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마침내 진료실 안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등 헐렁한 의사 가운을 입은 왜소한 노인. 그는 환자의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 보여서 저는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도윤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진료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승우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붕대를 감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니? 너가 어떻게 여기에?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 그 눈빛을 보자 도윤 씨의 눈에서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냐고요? 그거 물어보러 온 거 아닙니다. 도장 찍으세요. 엄마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제 그만 놔주세요.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요. 도윤 씨의 고성이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환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혼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불덩이인 것처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그래. 찍으마. 찍어줄게. 그의 무기력한 대답에 도윤 씨는 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여 년 만에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여기서 대체 뭘 대단한 걸 하길래 가족을 버렸나 했더니 고작 이거였어요? 이런 쓰러져가는 병원에서 돈도 안 되는 환자들 보면서 혼자 성인군자 놀이하느라 우리를 그 지옥 속에 방치한 거예요. 도윤 씨는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원망을, 학교에서 당한 무시를, 어머니의 고생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저 죄인처럼 서서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그녀는 도윤 씨 앞을 막아서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분에게 함부로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밀치려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가족? 그래요. 당신은 가족이죠.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 없이 산 20여 년 동안 이분은 우리 5천 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당신이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닐 때 이분은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밤새 우리 아이들을 살리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2부에서 한승우 의사가 자신의 피를 뽑아 살려냈던 그 소녀 아이슬루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어 스승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슬루는 한승우 의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아이슬루, 하지 마라. 내 아들이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아니요, 아타. 보여주세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알아야죠. 아버지가 어떤 손으로 자기를 키웠는지, 어떤 손으로 우리를 살렸는지 똑똑히 봐야죠. 아이슬루는 강제로 한승우 의사의 손을 끌어당겨 도윤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도윤 씨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손은 손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손등 전체가 붉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녹아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손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불에 탄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슬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이게 당신 아버지 손이에요. 20여 년 전, 전기가 끊긴 밤에 내 친구와 나를 살리려고 얼어붙은 손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셨어요. 마취도 없이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손을 삶아가면서 우리를 수술하셨다고요. 도윤 씨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끓는 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버지가, 저 무뚝뚝하고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의 손을 찢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편하게 학교 다닐 때 보내준 그 돈, 아타가 이 손으로 번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월급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고 정작 본인은 곰팡이 핀 빵을 드셨어요. 왜인지 알아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아이슬루의 절규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도 어느새 진료실 입구로 몰려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한승우 의사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도윤 씨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도윤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자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네. 신이 보내준 천사야. 우리는 20여 년 동안 자네 아버지를 훔쳤었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빌려 쓴 거야. 용서하게. 우리가 아버지를 훔쳤었다. 그 투박한 사과가 도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윤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흉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징그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한 인간의 훈장이자 가족과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태워버린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도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증오가 녹아내린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존경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 이랬어? 손이 이게 뭐야? 아프잖아. 얼마나 아팠어? 도윤 씨는 아버지의 흉측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외로웠던 거라고.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그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도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너 졸업식에도 못 가고 엄마 고생만 시키고 내가 나쁜 놈이다. 용서하지 마라. 아니야. 아빠 나쁜 놈 아니야. 아빠 바보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의사야. 두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환자들도, 아이슬루도, 그리고 저 마이클 기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20여 년의 묵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자 끊어졌던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바닥에 떨어진 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도윤 씨가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자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집에 가자고 말이죠. 하지만 한승우 의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어. 마지막 일이라뇨? 여기서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한승우 의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슈케크 방향.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 친구를 만나야 한다. 20여 년 전 내가 살려낸 꼬마 녀석. 그 녀석이 지금 큰 실수를 하려고 해.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말려야지. 그가 말한 꼬마 녀석. 바로 이부에서 폐부종으로 죽어가던 촌장의 아들이자 이스마일 씨의 남동생 아자마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자마트는 지금 키르기스스탄의 천연자원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묘하게도 3조엔의 광산 입찰권이 걸린 회의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왕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자, 도윤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보여주마. 영웅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20여 년 전 그날 밤처럼 거대한 눈보라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슈케크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의 거대 자본과 한국의 초라한 입찰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뒤집을 단 한 사람, 아자마트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의 3조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20여 년 전의 씨앗이 어떤 열매가 되어 돌아올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비슈케크의 아침은 무거웠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정부 청사 앞에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키르기스스탄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광산 쿰토르 제2광구의 개발권을 두고 최종 입찰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광산이 왜 중요한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쿰토르 제2광구에는 중국 전체 매장량의 15%에 달하는 히토류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광산을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간의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테이블 왼쪽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다케다 상무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앉은 한국 대표단을 힐끔거리며 비웃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히로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해외사업본부 총괄 상무,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친 일본 재계의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권을 따내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협상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경쟁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짐을 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자금력에서나 기술력에서나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김성호 사장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회사는 히토류 정제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자본력은 일본 대기업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와 도윤 씨, 그리고 한승우 의사는 회의장 뒤편 참관인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소매 끝이 닳아버린 그 양복.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외교관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도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일본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이긴 표정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한승우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장 정면의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케다 상무가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리모컨을 조작했고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결과를 발표하러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일본은 단순한 채굴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지형을 바꾸겠습니다. 광산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친환경 공법은 물론 광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전액 일본 자본으로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가 떴습니다. 최신식 광산시설, 4차선 고속도로, 그리고 현대적인 철도역까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케다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지 인력 5,000명을 고용하고 일본 최고의 기술대학들과 연계하여 키르기스스탄 청년 50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총 3조엔 미화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자율은 0.1%, 사실상 무이자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일본이 키르기스스탄에게 보내는 우정의 선물입니다. 3조엔,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가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돈.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제안서를 구겼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승패는 이미 결정난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조차 일본의 파격적인 제안에 혀를 내두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작은 목소리로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예약해라. 여기서 더 볼 것 없다. 다케다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지나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통역 없이도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는 냉정한 법이죠. 다음엔 계산기를 좀 더 두드려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공항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저희 전용기에 자리가 남아서요. 그의 부하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김성호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모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자식들. 한승우 의사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 아자마트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유목민 특유의 강인한 기골과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걸음걸이에는 초원을 달리던 선조들의 기상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600만 국민의 미래가 짊어져 있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자리에 앉기 전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참관인석 구석에 앉아있는 한승우 의사에게 닿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의 가슴을 열고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손, 불에 삶아진 흉측한 그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는 장관이었습니다. 개인의 은혜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 3조 엔. 그 돈이면 나린주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마을에 병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교복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동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그의 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제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일본의 두꺼운 제안서, 금박으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고 고급 종이에 풀컬러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국의 얇은 제안서, 일반 복사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서류였습니다. 다케다 상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관님, 저희 제안서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떤 조건이든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어떤 조건이든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천천히 일본의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케다 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이 벌써 축하 메시지를 본사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자마트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실로 놀랍군요. 다케다 상무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3조 엔이라. 우리 국민 모두가 10년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장학금까지. 완벽한 제안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저희는 키르기스스탄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케다 상무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총명하신 분이시니까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자마트 장관과 한국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래서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경고 같은 뉘앙스가. 아자마트 장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안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2페이지였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케다 상무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조항의 문제가... 아자마트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다케다 상무님, 당신들의 그 완벽한 제안서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라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6개월간 준비한 매뉴얼. 아자마트 장관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장에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의 제안서 12페이지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그는 해당 페이지를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 발생 시 일본 측은 인력과 장비의 즉각적인 철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12조 사항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조항이죠. 20여 년 전
당신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케다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브리핑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린주 철수 사건. 당시 일본 의료팀이 현지인들을 버리고 도망친 일이 외교적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 지원 사업이었고,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비즈니스? 아자마트 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일본 제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탁 소리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케다 상무, 당신들의 제안서에는 화려한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3조 엔, 5,000명 고용, 500명 장학금.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숫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곁에 남아있을 확률이요. 그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비즈니스 제안서에 넣을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천천히 회의장 뒤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윤 씨는 긴장해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이 참관인석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한승우 의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한승우 의사가 앉아 있었지만 아자마트 장관의 눈에 그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자마트 장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외국인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케다 상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아자마트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승우 의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흉터로 뒤덮인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그 두 손. 그는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장관이 순간 5살 꼬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승우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아자마트. 많이 컸구나. 다케다 상무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도쿄 본사에 즉각 보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자마트 장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천둥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케다 상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다케다 상무, 당신이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는 한 걸음 다케다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들으시오. 20여 년 전 나린주의 지옥 같은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당신네 나라 의사들은 매뉴얼을 핑계로 헬기를 타고 도망쳤소. 생존 확률 0% 지역에서는 철수가 합리적이다. 그게 당신들의 논리였지.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남았소. 모두가 도망칠 때 홀로 남아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았소. 그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셔츠가 열리자 가슴 한복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길게 패인 흉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자국. 이 흉터가 보이시오. 그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내준 차관이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차관. 3조 엔으로도 살 수 없는 차관. 그는 다시 한승우 의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손을 보시오. 한승우 의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양손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등 전체가 붉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손이 보이시오. 끓는 물에 삶아져서 영원히 망가진 저 손이 20여 년 전 전기가 끊긴 밤에 나와 내 친구를 살리려고 이분은 얼어붙은 자신의 손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었소. 마취도 없이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손을 삶아가면서 우리를 수술하셨단 말이오. 아자마트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손은 생명이오. 이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렸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피를 뽑아 우리에게 수혈했소. 우리 핏줄에는 아직도 이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오. 다케다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3조 엔의 숫자, 화려한 조감도, 그 모든 것이 흉터 하나, 망가진 손 한 쌍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케다 상무, 당신은 아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라고 하셨소. 아주 그럴듯한 말이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겠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신뢰가 있겠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은 3조 엔을 제시했소. 대단한 금액이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뒤 어떤 위기가 닥치면 당신들은 또 매뉴얼을 들이밀며 철수할 것이오.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철수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떠나겠지. 그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오. 그들은 돈이 없어도 남았소. 장비가 없어도 남았소. 목숨이 위험해도 남았소. 왜?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이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일본의 3조 엔 제안을 거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케다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3조 엔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그리고 아자마트 장관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쿰토르 제2광구의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성호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다케다 상무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자마트 장관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케다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1미터 거리를 두고 마주섰습니다. 아자마트 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공정? 천만에,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오. 합리적이라니, 3조 엔을 거절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들으시오, 다케다 상무. 아자마트 장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건 장사꾼이고 끝까지 남는 건 가족이오. 저는 장사꾼과 거래하지 않소. 가족과 손을 잡을 뿐이오.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가주시오. 회의는 끝났소. 경비병들이 일본 대표단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다케다 상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류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조 엔의 꿈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두고 보시오. 일본을 적으로 돌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그는 악을 쓰며 퇴장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낡은 왕증 가방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와! 한국 대표단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김성호 사장은 펑펑 울면서 직원들과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다가 뒤늦게 한승우 의사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기업 회장들이 늙은 의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의사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아자마트 장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관이 된 꼬마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달려와 한승우 의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대 초반의 장관이 60이 넘은 노인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타,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승우 의사는 아자마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제 됐다. 내 할 일은 다 했어. 도윤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7조 원이라는 돈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낡은 진리를 아버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는 아버지가 왜 20여 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을 지키고 있었고 그 결과로 오늘 진짜 가족인 자신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경이라는 이름의 유산을 말입니다. 그날 밤 비슈케크 시내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된 아자마트, 의사가 된 아이슬루, 그리고 한승우 의사와 도윤 씨가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키르기스스탄 전통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고기 구이, 삶은 만두, 그리고 말 젖으로 만든 발효 음료 쿠미스까지. 아자마트 장관이 양고기를 썰어 도윤 씨의 접시에 올려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윤 형제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를 너무 오래 빌렸었습니다. 20여 년이나.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아자마트 장관이 도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600만 명의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형제니까요. 도윤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맛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흉측한 화상 자국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려요. 된장찌개 끓여놓는다고 했어. 그래. 가자. 가서 엄마한테 빌어야지. 무릎이 닳도록 빌어야지. 한승우 의사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날인 주의 그 겨울, 아버지가 피워 올렸던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두 나라를, 그리고 두 가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조 엔을 거절한 장관. 27조 원의 일본 제안을 물리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끓는 물에 손을 삶아가며 아이들을 살린 한 의사의 흉터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라고. 키르기스스탄 장관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위기에 도망치는 건 장사꾼이고 끝까지 남는 건 가족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홀로 남았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피를 나눈 사람. 그 한 사람이 20여 년 뒤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가족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 돈보다 진심이 이긴다는 증거를 알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형제를 만들어 왔습니다.